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4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지현상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지현상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지자가 땅지자인데요.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작물을 일정한 지역에 계속 재배를 하면 그 작물을 다시 같은 지역에 재배할 경우에 그 전체적인 땅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기지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연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했을 때 기지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현상이 나타난 토양에 토양 소독을 하거나 담수, 물을 담아서 전체적인 거를 순환을 시켜주거나 세흙으로 객토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이 틀렸어요. 연작이 아니라 윤작을 해줘야 됩니다. 윤작은 뭐죠? 돌려짓기죠. 그래서 다른 작물을 다양하게 재배를 해서 그 지역의 땅의 생태계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땅의 기지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2번이에요. 바빌로프, 유명한 학자죠. 바빌로프는 식물의 지리적 기원을 탐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요. 1883년에 재배식물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술한 학자는 캔돌레입니다.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바빌로프는 농경의 최초의 발상지는 기후가 온화한 산간부중 관계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추정하였고요.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하여서 유전적인 변이가 가장 많은 지역을 그 작물의 기원 중심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작물의 기원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8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 지역별 기원지도 예시로 한 번씩 봐주세요. 바빌로프의 연구 결과는 각각의 식물종의 유전자 중심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기농 기능사에서 주로 나오는 학자들이 있어요. 바빌로프도 있고 캔둘레도 있는데 바빌로프가 주장한 내용들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추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나 처리 같은 말로 버날리제이션입니다. 버날리제이션. 이 춘화 처리가 꽃이 봄에 피는 처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한자를 그대로 이행하시는 건데요. 춘화 처리 같은 경우에는 춘화 처리하는 동안 및 그 후에도 산소와 수분이 공급이 있어야 춘화 처리가 유지가 됩니다. 건조하거나 산소가 없으면 추나 처리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국화과 식물, 국화과는 이제 저온 단일일 때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인데요. 지베렐린, GA를 처리하면은 추나 처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나 처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온 처리할 때는요,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0에서 10도가 유효한 그런 환경의 조건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이 틀렸어요. 춘파성이 높은 품종보다 추파성이 높은 품종의 식물의 추나 요구도가 크다. 자, 추파성 이게 용어가 헷갈리실 텐데 이게 파종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봄에 파종하는 성질이 춘파성입니다. 추파성은요, 가을에 파종하는 성질이 추파성이에요. 그래서 가을보리를 가을에 파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나면서 조온을 만나면서 추나작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한 4월, 5월에 우리가 보리 씨가 열린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이 핀다, 열매가 맺힌다 이런 거는 추나 처리, 버널리제이션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추나 처리와 관련해서는 종자 추나형, 녹식물 추나형 그렇게 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이론적인 내용도 꼭 확인해 주세요. 4번입니다. 작물에 발생되는 병의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병을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다릅니다. 자, 2번. 곰팡이에 의한 병은 화학적 방제가 곤란하다. 화학적 방제로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어떤 게 어렵냐면
바이러스병이 화학적 방제가 곤란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린 작물층은 다 뽑아가지고 태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위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식물의 병은 생물학적 방제법으로는 방제가 곤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방제 방법인 천적도 있고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병을 방제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병을 나타났을 때 병징을 확인하고 이 병증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기농업을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약 중에서도 친환경 농약을 살포하시면 유기농업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답은 4번에 1번입니다. 5번,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유축농업 또는 혼동농업과 비슷한 뜻으로 식량과 사료를 서로 균형 있게 생산하는 농업. 이 문제 딱 보시면 1초 것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답은 포경이겠죠? 자, 소경, 곡경, 식경, 포경, 원경. 각각의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을 보고 갈게요. 자, 소경은 가장 먼저 했던 농업 방식이에요. 원시적인 약탈 농업. 지력 소모 시에는 이동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고요. 곡경은 넓은 면적의 곡류를 주로 재배하고, 식경은요, 넓은 토지에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고요. 포경은 유축 농업. 혼동농업, 식량사료를 이렇게 한꺼번에 균형 있게 하는 거죠. 원경은 원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예에는 뭐가 들었죠? 채소, 과수, 화해. 자, 우리가 잘 이런 농업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원예 하면은 꽃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예는 채소, 과수, 화해 이 세 가지가 포함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설 원예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팜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답은 5번에 1번. 6번. 생물학적 방제법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은 2번. 병원 미생물에 대한 사용입니다. 1번. 윤작은요, 우리가 재배적 방제법에 속하고, 온도 처리, 소토 및 유살 처리는 물리적, 같은 말로 기계적 방제법입니다. 앞에 4번과 연계하셔서 우리가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 다시 이론 파트 꼼꼼히 봐주세요. 7번. 양분의 흡수 및 이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바로 수분이죠. 우리가 수분을 통해서 그 수분이 녹아져서 비료가 이동되고 다양한 영양분들이 이제 전체 식물질 기관으로 이동이 되는데 그거가 관련된 게 바로 수분, 양분 흡수, 체내 이동입니다. 8번. 벼의 관수해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벼를 재배할 때요, 물에 가장 예민한 시기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예민한 시기, 아니면은 잉태했을 때 시기인 것 같아요. 바로 수인기입니다. 이 잉태했다는 뜻인데요. 같은 말로 배동바지기라고도 합니다. 벼의 생육기간에서 벼 알을 만드는 준비하는 시기이고 가장 민감한 시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보통 벼를 논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아마 잡초 때문에 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밭벼를 많이 재배하시거든요. 밭에다가 벼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논벼를 하시는데 이때 물을 넣고 빼고 이런 관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행기 때는 저온에 민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 담아두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저도 이번 연도에 벼를 다시 하게 되는데 굉장히 물 조절이 아주 중요하고 너무 이 물 조절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물 조절만 잘해도 굉장한 벼의 튼튼함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9번. 이것도 굉장히 쉬우면서 이제 외우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문제죠. 빛이 있으면 싹이 잘 트지만 빛이 없는 조건에선 싹이 트지 않는 종자는 바로 호광성 종자를 얘기하죠. 호광성 종자. 자, 호광성 종자는 이 담배, 바로 미세종자예요. 담배종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럼 미세종자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관수하죠? 저면 관수합니다.
종자가 너무 작아서요. 위에서 물을 뿌리시잖아요. 그럼 종자가 막 흩어져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파종했지? 이러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종자들을 미세 종자들은 저면 관수하셔서 우리가 파종한다는 거를 같이 연계해서 외워두세요. 실제 해보시면 너무 종자 작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빛이 있으면 싹이 잘 트지만 빛이 없는 조건에서 싹이 트지 않는 종자인 이 호광성, 같은 말로 광발화 종자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담배, 상추, 우엉, 양배추, 딸기, 쑥갓, 샐러리, 배추, 금어초, 베고니아, 피투니아, 진달래, 뽕나무가 호광성 광발화 종자입니다. 형광성은요,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수박, 파, 양파, 나리. 광무관계 종자는 광과 상관이 없어요. 주로 식량 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식량으로 주식으로 먹는 벼나 옥수수 같은 게 광이 있으면 발화가 잘 되고 광이 없으면 발화가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식량의 기근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무관계 종자는 광과 전혀 관련이 없이도 발화가 잘 되는 화곡류, 옥수수, 콩과 작물에 속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연계해서 외워주세요. 답은 9번에 3번입니다. 10번 일반적인 육묘 재배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육묘가 뭐냐면요. 어린 씨앗 키우는 거예요. 어린 씨앗. 그래서 육묘장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묘장. 육묘장에 왜 있을까요? 육묘업을 왜 할까요? 조기에 수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한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추대 촉진. 이 추대라는 건요,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을 추대라고 해요. 몰팅이라고도 하는데 식물이 영양생장 단계에서 생식생장 단계로 전환되면서 꽃줄기를 형성합니다. 추대에 의해서 생기는 꽃줄기에서는 영양생장 단계 잎과는 다른 모양의 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꽃차례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한자 보고 가시면 뽑을 추, 빼다 추, 없애다 제거하다 추, 그리고 대가 유체대, 식자와과 두해살이풀, 추대 이런 한자를 썼네요.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세요. 11번 습해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습해. 습해라는 거는 물기가 가득 차서 우리가 그 토양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미숙 유기물을 사용하면은 미숙 유기물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부식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해 지역에는 미숙 유기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11번에 3번이에요. 12번 바람에 의한 피해, 풍해라고 하죠. 풍해의 종류 중 생리적 장애의 양상이 아닌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벼의 경우 수분 수정이 저하되어서 불임림이 형성된다. 자, 우리가 수분 수정이 저하되어서 불임림이 형성되는 거는 냉해, 장해형 냉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냉해가 총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냉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수분 수정까지 저하되는 그런 피해는 장해형 냉해라고 합니다. 자, 풍해가 일어났을 때는요, 기계적 상해 시 호흡이 증대되어서 체내 양분의 소모가 증대되고요. 풍해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건조화되면은 광산화 반응에 의해서 고사하기도 합니다. 풍국이 강하고 공기가 건조하면요, 증산량이 매우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체가 건조하면 벼의 경우 백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수, 말라 죽는 벼, 태풍 뒤 백수 현상 확산.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강풍 때문에 벼들이 수분을 뺏긴 채 하얗게 말라 죽어갑니다. 그래서 벼 수확을 한다 남은 농민이 마음을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백수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원인이 이게 강풍인 거죠. 4번 냉풍은 작물의 체온을 저하시키고 싱하면 냉해를 유발한다. 냉풍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수분 수정이 되어서 불임리까지 발생한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장해형 냉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맹류나 벼를 재배할 때 성숙기의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수발화,
수바라 현상에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수바라, 발화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발화가 돼야 되지, 물이 너무 많아져서 작물이 식물체에 이제 종자가 달린 상태로 발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품질이 저하되겠죠. 답은 1번이 이제 아닌데요. 다른 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밀보다는 성숙기가 빠른 보리를 재배하고요. 조숙종이 만숙종보다 수발화 위험이 적고 휴면기간이 길어서 수발화에 대한 위험이 낮습니다. 도복이 되지 않도록 재배 관리를 합니다. 자, 수발화가 우리가 맹류, 보리나 이렇게 밀 이런 거 재배할 때나 아니면 벼를 재배할 때 수확할 때 그 시기 때 발생이 되는데요. 자, 벼의 경우 유효 분열기에 3에서 5cm 깊이로 물을 깊게 데워주고 생장 조절자인 세리타드 잎제를 살포한다. 이게 도복 경감약이긴 한데 유효 분열 초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더 초기에 해야 되는 거죠. 유기농업 얘기가 나오면 세리타드 잎작 같은 경우에 농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기농업 하는데 농약에는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초기에 우리가 교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물체의 건강함을 확인해서 도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발화가 발생되면 엄청 징그러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물체 수확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여기서 발화가 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징그럽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작물체를 확인하고 그 건강함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44번. 다음 작물에서 요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요수량은 뭐죠?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입니다. g으로 표시하고요. 요소량이 크다는 것은 작물이 자라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요소량이 적다는 것은 내건성,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사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나마 요소량이 가장 적은 거,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는 수수입니다. 이 씨포 식물이기도 하죠. 14번에 1번이에요. 15번. 농작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가스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광합성할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대기 중에 있는 그런 가스 중에 하나죠. 16번입니다. 경운. 경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경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4번이 틀렸는데요. 청경이 아니고 이거는 심경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 건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17번. 도복의 양상과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7번에 4번. 이 틀렸죠. 수량은 떨어지지만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복은요, 수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도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18번. 고립 상태의 광합성 특성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자, 고립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굴락 상태랑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립과 굴락. 자, 작물을 키우실 때 여러 개의 작물을 한꺼번에 키우시잖아요. 그쵸? 굴락. 자, 그런데 고립 상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랑한 지대에서는 광포화점에 도달하는 온도까지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온도 환경이기 때문에 온난한 지대보다 더 강한 일사가 요구가 됩니다. 얘기를 할 때는 온도 그리고 빛, 이산화탄소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와 비교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거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생육 적응까지는 온도가 상승할 때 광합성 성도는 증가되고 광포화점은 낮아진다. 어떤 분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어요. 같이 보고 나면 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강한 빛에서는 광합성이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일정한 온도까지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도 증가합니다. 광합성 속도는요,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고정 속도이고요.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광의 강도, CO2 농도, 온도,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생육 적응까지 온도가 올라가므로 온도 상승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광포화점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광포화점이 낮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온도 상승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고 광포화점에 빨리 도달합니다. 빛의 세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광합성식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합쳐진 그런 상태에서 빛의 화학작용으로 광합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효소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과 연계가 있고요. 광의 세기는 작물마다 광포화점까지의 범위까지 광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식물마다 각 엽록체 기관에서 최대 광합성 능력은 광포화점까지가 최대 효율이지만 그렇다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포도당을 생성해서 생장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음지식물은요,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적응하였기 때문에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양지식물은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높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문제는 고립 상태란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립 상태에서 군락보다 수광태세가 더 좋기 때문에 광포화점이 더 낮은, 그리고 광포화점에 쉽게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는 저희 없지만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식물이 C3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광합성 효율이 더 좋은 식물이 C4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4 식물은 C3 식물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보상점과 포화점이 낮아요. 왜 낮냐면 C3 식물보다 C4 식물이 훨씬 더 광합성 촉진 효과가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수수 같은 작물들이 C4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시비를 한다, 탄산 시비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C3 식물에 이제 시용을 했을 때, C3 식물에 이산화탄소 시비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봤던 문제를 또 깊게 보면은 어렵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18번 틀린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1, 2, 3번은 제가 설명드린 링크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세요. 19번 휴환지에 재배하면 지력의 유지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작물은? 자, 우리가 콩가작물,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는 이 콩가작물을 휴환지, 이 땅이 쉬고 있는 그 지역에 재배하면요, 콩가작물이 공중에 있는 질소가스들에 콱콱 붙였기 때문에 지력 유지에 증진이 됩니다. 콩가작물 종류를 보고 가셔야 돼요. 클로버, 네잎클로버, 세잎클로버 있죠? 토끼풀, 클로버가 콩가작물이고요. 알파파, 한국말로는 자주개자리라고 합니다. 배치, 갈퀴나물, 밀, 보리, 고구마 이렇게 콩가작물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밑에 거는 지금 밀은 화분과, 보리도 화분과, 고구마는 맥곡가 작물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20번 밭 관계 시 재배상의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관계라는 건 뭐죠? 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물을 줄 때 또 생각하는 게 배수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에 틀렸습니다. 식재토양이라는 거는 토성 중에서 점토가 많은 토양을 식재토양이라고 해요. 점토가 많으면 배수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휴립 재배를 하셔야 돼요. 휴립 재배라는 뭐냐면 일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휴 재배보다는 휴립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항을 만들어 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끔 그런 땅에 그런 일항 관계시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른 부분들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21번 토양 미생물 중 황세균의 최적 pH는? 우리가 토양 미생물 21번에 이제 토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황세균에 대한 그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황세균이 잘 자라려면은 pH가 2.0에서 4.0 굉장히 강산성이거든요. 되게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나왔던 출제된 내용입니다.
22번 아주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토양의 입자밀도가 2.6인 토양에 퇴비를 주어서 용적 밀도를 1.325에서 1.06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때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입자밀도, 용적밀도 나왔으니까 공급률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기 챙기셨죠? 연습장, 시험장 가면 있습니다. 이 공급률 계산식부터 짠 써주시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우리가 외울 때 위에서부터 용, 입 이렇게 생각하셔서 용, 입, 앞글자 이제 생각하셔서 위에 건 용, 밑에 건 입 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자밀도는 사실 대부분 2.65예요. 입자밀도 2.65, 입자밀도 2.65 각각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토양의 고상이 50%에서 60%로 증가하셨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숫자 나왔다고 막 포기하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3번 작물 생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토양 구조는 너무 쉬운 문제죠? 답은 입상 구조입니다. 24번 점토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토 광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답은 3번인데요. 자, 결정질 점토 광물은 규산 4면체판과 알루미늄체 8면체판에 겹쳐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나머지 틀린 부분은 여기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우리나라 시설 재배 시 토양에 흔히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자, 3번은요. 황화수소 이 얘기는 논토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설 토양은 연작으로 인해서 특정 병해가 토양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씨,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고 자연 강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염료 집적이 좀 많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특정 양분이 직접 쌓여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3번은 논에 대한 얘기므로 답은 3번이에요. 26번 논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 논토양 같은 경우에는요, 담수를 하죠. 우리나라 벼를 키울 때 물을 담아 놓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표면층에는 산화층, 산소가 맞닿은 부분을 산화층이라고 하고요. 그 아랫부분에 산소가 맞닿지 않고 산소가 부족한 그런 층을 환원층이라고 합니다. 답은 26번은 2번입니다. 27번 우리나라 전 국토의 3분의 2가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암석은 토양 생성 과정 인자 중 토양 생성을 만드는 요소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다른 것보다 이 화강암, 화강편마암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4번 모재입니다. 기후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여기서 특정적인 이 화강암, 화강편마암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4번을 고르셔야 돼요. 28번 염기 포화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염기 포화도는요, 토양에 착 달라붙는 염기성 양이온을 차지하는 비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전체 양이온 치환 용량 중에서 CEC를 양이온 치환 용량,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하죠. 그 중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 네 가지의 비율에 따른 포화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우리나라 논토양에 염기가 포화된 용량은 80%가 아니라 50% 정도로 약간의 약산성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맞으니까 꼼꼼하게 한 번 더 보고 가시고 염기포화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의와 염기포화도에 속한 이 원소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칼마, 칼나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자, 29번입니다.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알맞은 수분 상태는 바로 유효수분인데요. 유효수분의 범위 혹시 기억하세요? 위조점에서 포장 용수량까지인데요. 사실 1번, 2번 다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더 적합한 건 2번입니다. 답은 29번에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수분의 PF 범위와 그리고 각각의 유효수분에 대한 정의도
같이 이론 파트로 들어가셔서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토양에서 탈질 작용이 느려지는 조건. 탈질, 이 질이 질소를 얘기합니다. 질소가 빠져나가는 환경 조건은 유기물 함량이 많거나 투수가 불량해서 수분이 많은 경우, 수분이 많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환원되는 경우, pH 이하일 때 산성 토양에서 탈질이 느려지는 이유는 탈질균이 산성 토양에서 작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30번의 1번 pH 1 이하의 산성 토양입니다. 자, 우리가 탈질 작용과 산성 토양의 피해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탈질 작용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면요. 논토양에서 우리가 환원층, 산소가 부족한 환원층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2, 3, 4번이 환원층에 대한 내용이고요. pH 5 이하라는 거는 산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0번의 1번이에요.